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8장 변전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차단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봤었죠. 그리고 변전소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변전소에 들어가는 설비들, 그 설비들의 특징들도 알아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전력 퓨즈부터 해서 여러 개폐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기용 변성기에는 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여기 8장에 이제 변전소가 되는 것이죠. 변전소. 차단기와 개폐의 장치 보시면 두 번째 전력 퓨즈인데요. 전력 퓨즈는 우리가 파워 퓨즈, 약호로 PF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보시면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기호는 우리가 필기든 실기든 여러 군데서 볼 것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전력 퓨즈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하자면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겁니다. 단락 전류로부터 이것을 회로를 차단을 시켜서 기기 및 선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전력 퓨즈가 됩니다. 전력 퓨즈가. 이 전력 퓨즈는 차단기와 뭐가 다르냐면요. 자, 이렇게 차단기의 그림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CB,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가 되겠는데요. 이 차단기도 단락 전류를 차단할 수 있고, 그렇죠? 이 PF도 단락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이것도 단락 전류 차단하고 이것도 차단하는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써야 되나요? 아니면 둘 다 끊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차단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력 퓨즈와 차단기는 어떠한 것이 다르냐면은 이 차단기는 전격 차단 용량이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락 전류가 너무 커요. 이 단락 전류가 매우 크다 보니까 이 차단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전격 차단 전류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 이 차단기가 차단하지 못해요. 동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비 보호로 무엇이 있는 거예요? 후비 보호로 바로 PF, 전력 퓨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전원 측에 파워 퓨즈가 존재하고요. 그것보다 좀 아래쪽에 이렇게 차단기가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차단기가 차단을 실패했을 때 너무 크다 보니까 실패했을 때 이 파워 퓨즈가 차단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 파워 퓨즈는요. 제일 큰 특징이 있어요. 바로 열에 의해서 끊어지는, 즉 용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용단. 그래서 우리 전선에 예를 들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하죠. 열 공식이 뭐였죠? H는 0.24 I제곱 RT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자, 그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제곱에 그리고 시간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파워 퓨즈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를 기억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시간. 전류와 시간이 고려된 이후에 열에 의해서 끊어지게 돼요. 말 그대로 끊어집니다. 근데 회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끊어져요. 그럼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르죠.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차단이 확실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전력 퓨즈의 기능 첫 번째는 부하 전류는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전하게 통전한다.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하게 되고요. 자, 일정 값 이상의 과전류. 여기서 말하는 과전류는 제가 어떤 전류를 말하게 되냐면 단락 전류입니다. 단락 전류. 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단한다. 그래서 그 끊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열에 의해서 용단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차단기는 트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번 떨어집니다. 트립이 돼요. 그러면 다시 고치고 나서 올리면 다시 투입이 되죠. 근데 퓨즈는요. 재투입이 불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투입. 불가능.
그래서 반드시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교체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기술 봉사를 예전에 나간 적이 있는데, 연구원 선생님들과 나갔습니다. 자, 근데 기술 봉사를 갔는데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그 봉사를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른 며칠이 지나죠. 몇 달이 지났죠. 연락이 옵니다. 뭔가 이상해요. 뭐 전기가 안 들어와요. 뭐 끊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연락이 오면 가보면요. 퓨즈가, 가정에 공급되는 쪽에 존재하는 그 퓨즈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한전 측에 전화를 해서 그 퓨즈를 교체하곤 했거든요. 퓨즈가 노후돼서 그렇게 된 건데, 결국에 이 퓨즈도 한 번 끊어지면 재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차단 성능은 확실하죠. 그만큼. 왜냐면 이제 차단기는 실패를 할 수 있지만 퓨즈는 그냥 그 열에 의해서 끊어지는 거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력 퓨즈의 기능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꼭.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단락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 퓨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락 전류 말고도 과도 전류가 있고요. 과부하 전류도 있어요. 과도 전류는 순간적인 전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기의 기동 전류, 왕 하고 기동 전류 오르죠? 전격 전류의 5배에서 7배, 그렇죠? 자, 과도 전류는 그런 전동기 기동 전류뿐만이 아니라 변압기 돌입, 여자 전류 등이 있겠으며, 그리고 과부하 전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과부하, 우리 오버로드라고 부르게 되죠. 그 과부하에 의한 전류, 힘이 딸린다고 표현을 하죠, 흔히들. 자, 그 과부하 전류에 의해서 이제 차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일정 값 이상의 과전류는 차단이라고 썼는데 단락 전류로부터는 차단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과도 전류와 과부하 전류에는 동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퓨즈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어쨌든 기능은 뭐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라고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보시면 전력 퓨즈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실기 시험에서도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단골 문제이기도 하고요. 필기 시험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력 퓨즈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다음 중 전력 퓨즈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 있었죠? 2Hz, 3Hz, 5Hz, 8Hz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고속도 차단이 가능한데 이거는 약 4분의 1Hz가 돼요. 2Hz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짧습니다.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갖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고, 차단 시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소음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격 또한 저렴해요. 그리고 보수가 간편합니다. 끊어지면 그냥 교체해주면 돼요. 굉장히 간편하죠. 자, 후비 보호가 완벽하다인데 이거는 아까 전에 PF 밑에 CB가 위치해 줌으로써 전격 차단 전류가 넘게 되면은 이것은 차단 못하니까 파워 퓨즈가 이제 막아주는 거죠. 백업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비 보호가 완벽하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릴레이 및 변성기가 불필요하다인데 열에 의해 용단이라 써있죠. 퓨즈는 그냥 열이 발생하면 끊어지는 그런 원리인데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 차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 뭐 코일이 여자되고 어떤 개전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퓨즈는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단점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단점은 재투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차단 시에 어떠한 일정 값 이상의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과전류에 의해 쉽게 용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 전류라든지 과부하 전류에 쉽게 용단될 우려가 있으며 우리가 예를 들어 3상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한 개의 상이 끊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죠? 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결상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단 시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차단기는 어떠한 뭐 개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단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퓨즈는 그냥 순간적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하고요. 차단되지 않는 전류의 범위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이 점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세 번째 전력 퓨즈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데 첫 번째는 과부하 전류에 동작하지 말 것. 동작하지 말 것. 두 번째, 과도 전류에. 네, 과도 전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변압기, 돌입, 여자 전류. 또는 그냥 변압기 여자 전류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것과 어떤 거죠? 전동기, 기동 전류.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동작하지 말 것.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타 보호기기와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가질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것과 협조를 가지죠? 차단기. 차단기와 협조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정시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퓨즈 선정시 고려사항 이렇게 세 가지도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 과도 전류에 동작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하지 말 것이라고 고려사항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전력퓨즈의 특성이에요. 특성. 근데 전력퓨즈의 특성은요. 전류와 시간에 관련된 관계를 나타낸 게 전력퓨즈의 특성입니다. 우리 전, 용, 단 또는 용, 전, 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용단전이나 죄송합니다. 갑자기 분필가루가 코로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자, 용, 단, 전이 들어왔는데 용단 특성, 단시간 허용 특성, 자, 그 다음에 전차단 특성이 있습니다. 용단 특성은 우리 H는 0.24 I제곱 RT에서 나와서 결국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이 퓨즈가 끊어지는지 그 시간에 관한, 전류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이 용단 특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시간 허용 특성은요, 퓨즈 선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퓨즈가 열화되지 않는 최대 시간에 관련된 그런 특성을 단시간 허용 특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차단 특성이라고 해서 이 퓨즈가 끊어지고 아크를 소호하는 데까지 이 최대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것에 관한 특성을 전차단 특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 단, 전 이 세 가지의 특성 꼭 기억을 해주세요. 퓨즈의 특성 세 가지를 써라라고 한다면 용단 특성, 단시간 허용 특성, 전차단 특성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기시험에 가서도 전력 퓨즈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거 좀 지워보고요. 우리 지금 이제 차단기 그리고 전력 퓨즈 이런 것을 봤는데 자,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 바로 개폐기입니다. 개폐기. 근데 개폐기는 사실 그거예요. 우리 차단기는요. 부하 전류도 개폐하고 고장 전류도 차단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 개폐기는 어떤 것은 부하 전류도 개폐도 못하고 고장 전류도 차단 못해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은 부하 전류는 개폐는 가능한데 고장 전류는 차단 못하는 그런 개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는 단로기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단로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단로기는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DS로 표현합니다. 이거 뭐 잘 안 외워지시면 그냥 제 이름 떠올리세요. 동성. 죄송합니다. 동성 떠올리시고, 자, DS라고 하는 건 일반 개폐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렇게 스위치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DS 표현하면 이게 단로기라는 것을 칭하게 되겠죠. 단로기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하 전류 개폐 불가능일까요? 가능일까요? 불가능입니다. 불가. 이 말은 무엇이에요? 전류가 평상시에 흐르고 있을 때 절대로 먼저 열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저 개폐기
단로기를 스위치를 열어버리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불가하다는 거예요. 개폐를 불가하고 자, 그다음에 고장 전류도 차단이 어렵습니다. 불가. 고장 전류도 차단할 수 없어요. 자, 근데 그럼 어느 때 사용하냐? 얘는 부하 전류도 개폐 못하고 고장 전류도 차단 못하는데 왜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을 때, 선로가 무전압 상태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차단기가 있어요. 이 밑에 어떠한 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기를 내가 이제 보수 및 점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차단기를 이렇게 트립시켰습니다. 트립. 그러면 상식상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죠. 왜냐면 차단기를 열었으니까. 하지만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이 차단기의 접점이 닫혀버리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내가 밑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차단기를 작업하고 있는데 전류가, 차단기가 아니죠. 기기 보수를 작업하고 있는데 전류가 흘러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기를 연 상태에서 단로기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어떠한 문제로 이렇게 차단기가 닫히더라도 이미 회로가 확실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개방을 위해서 이 단로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기 및 선로에 보수 점검 시 확실한 개방.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부하전류 개폐 불가하죠. 고장전류 차단 불가하죠. 그래서 이 단로기는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차단기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이제 인터록이라고 할 거예요. 교재 보시면 두 번째 인터록이라고 있죠. 보시면 우리가 단로기와 차단기 투입 및 차단이라고 해서 인터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로기와 차단기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차단기가 형이라면 단로기는 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차단기 같은 경우는 부하전류 개폐할 수 있고 고장전류도 차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로기 같은 경우는 부하전류 개폐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절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정전시, 급전시 이렇게 나누게 될 건데요. 정전시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들어가 있다가 끊어버릴 때고 급전시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걸려있지 않다가 전원이 투입될 때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시 때는 어떠한 순서로 단로기와 차단기를 조작해야 되냐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필기시험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정전시에는 전원이 들어와 있다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들어와 있을 때 차단기가 닫혀 있는 상태일 거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단로기를 조작할 수가 있을까요? 부하전류 개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조작 못 해요. 그럼 뭐부터 열어야 돼요? 반드시 차단기부터 끊어줘야 됩니다. CB 오프. 차단기부터 끊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단로기를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먼저 못 끊는다는 거죠. 반드시 차단기에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급전시. 이번에는 전원을 투입할 때예요. 투입할 때. 이건 차단할 때, 투입할 때. 원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로기를 먼저 DS를 먼저 킬 수 있습니다. ON. 근데 만약에 이 급전시에 차단기를 먼저 ON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미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단로기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 ON이고, 자, 여기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CB를 ON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ON. 단로기를 먼저 조작해야지만 결국 잘 보세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자, 이렇게 단로기가 있죠. 여기 밑에 차단기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차단기가 지금 열려있는 상태예요. 자, 급전을 해야 되면은 이 단로기를 닫으면 어차피 여기 위에가 열려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어차피 무전압 상태이기 때문에 단로기를 먼저 닫아주고 차단기를 닫아주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로기를 조작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터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단로기는 지금 확실한 개방일 때만 이렇게 여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절대 개방을 못 하나요? 개폐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어느 때에 가능하냐면 변압기 여자 전류라든지 아니면 선로의 충전 전류 이런 것처럼 미세한 전류, 아주 작은 전류일 때는 단로기를 개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우리 가스 절연 개폐 장치입니다. 여기 차단기, 변류기, 필해기 다 금속 함대에 접지된 금속 함대에 위치하는 장치를 가스 절연 개폐 장치라고 하는데 이걸 약호로 GIS라고 표현을 해요.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라고 해서 GIS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SF6 가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SF6 가스는 소호 능력도 공기의 100배 정도 되고 절연 내력도 공기의 2~3배 정도 되고 불활성에 무독, 무색, 무취를 가진 가장 좋은 기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 차단기에서도 이 SF6 가스를 이용하잖아요.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서도 이런 가스를 이용한 개폐 장치가 바로 가스 절연 개폐 장치라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 밀폐 구조이므로 소음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밀폐 구조이므로 감전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 없어요. 감전 위험 없어요. 이 두 개가 뭐 때문에? 밀폐 구조이므로. 밀폐 구조이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충전부가 대기에 노출되지 않아서 절연의 신뢰성이 우수하다. 꽁꽁 싸매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점검도 용이하고 소형화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폐기의 대표적인 예, 단로기와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이렇게 두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념 확인을 볼게요. 우리 개념 확인. 자, 첫 번째 저압용 차단기의 종류 3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차단기는 고압용에는 5가지가 있고 저압용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압용에는 가스 차단기, 진공 차단기, 좋아요. 더 말씀해 주세요. 유입 차단기, 좋아요. 공기 차단기, 마지막 자기 차단기가 있었죠. 자, 저압용 차단기에는 기중 차단기와 배선 차단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전 차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가스 차단기는 화재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밀폐 구조이므로 거의 없죠. X가 아니죠. 없죠. 5예요. 5. 자, 전력 퓨즈는 재투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전력 퓨즈 끊어지면 재투입 가능한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단로기는 부하 전류가 흐를 때 개폐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죠. 반드시 차단기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로기는 반드시 차단기를 닫은 후에 조작해야 된다? 아니죠. 연후에 조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게 막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막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뭐 네이버 카페든 다산에든 홈페이지든 좋으니까 어디서든 그냥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세 번째로 계기용 변성기를 볼까요?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압이 너무 크고 전류도 너무 크다 보면은 이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계전기 같은 경우 전력량 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맞은 전압과 전류로 낮춰줘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계기용 변성기라는 거예요. 계기용 변성기에는 대표적으로 계기용 변압기와 변류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이 3단원에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계기용 변압기는요 PT
포텐션 트랜스포머라고 하고 우리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VT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PT로 표현을 합니다. 자, 계기용 변압기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어디로 공급하는 거예요? 기기 및 계측기에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계기용 변압기라는 겁니다. 계기용 변압기 2차 측 전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차 측 전격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110V입니다.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 전격은 무조건 110V이다. 그 다음에 2차 측 점검 시 반드시 2차 측 개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부하와 병렬로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2차 측이 개방이 아니라 단락했을 경우에 만약에 단락하게 되면은 여기가 그냥 선으로 이어진 거죠. 짧을 단에 이어질라. 그러면은 이 부분의 임피던스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I 최대. 그러면 이 PT가 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기용 변압기 2차 측 점검 시 반드시 2차 측을 개방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PT는 2차 측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다음에 이제 변류기에 대해서 보면은 변류기는 이제 CT라고 해서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커런트 트랜스포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역할을 적어보면은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전력량계 또는 기기, 계측기에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변류기입니다. 변류기 같은 경우는 2차 측 전격. 마찬가지로 중요한데요. 이 변류기는 이제 전류다 보니까 전격이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아까 전에 PT는 110V였잖아요. 자, 여기 변류기 같은 경우는 5A입니다. 5A. 꼭 기억을 해주세요. 5A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변류비가 막 50에 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측 전격은 5A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측 점검 시 반드시 2차 측을 단락해야 돼요. 아까 계기용 변압기랑은 반대죠? 이번에 변류기 같은 경우 2차 측을 단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이러한 철심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권선이 감겨 있는 거예요. 자, 이쪽도 어떠한 권선이 감겨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하측, 2차 측이죠. 부하측이 되겠고, 자, 이쪽은 어떠한 1차 측이 될 것입니다. 1차 측이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1차 전류가 I1이 흐르게 되고 여기는 이제 I2가 흐르게 되죠. 그렇죠? I2가 흐르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딱 이거 전류가 이렇게 돼야 되죠. 전류가 이쪽 방향이 돼야겠네요. I2. 우리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자속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먼저 이 1차 측에 보면은 여자 전류가 존재하고요. 우리 변압기에서 전기 기기에서 배웠죠. 여자 전류가 존재하고 이 1차 측 전류에 의해서 여기 자속이 발생합니다.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 바로 파이 1이라는 자속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 I2에 의해서도 2차 측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겠죠. 자, 그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를 파이 2라고 볼게요. 그리고 철심 내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애초에 여자 전류 있죠. 여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가 있어요? I0니까 파이 0. 여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단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잘 보세요. 1차에는 지금 I0와 I1이 있고요. 2차에는 I2가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차 측을 단락했던 상황이라면 이 I1에 의한 자속과 I2에 의한 자속이 어때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위상이 반대이므로 우리가 상쇄됩니다. 철심에서. 그러면은 철심에 뭐만 남아요? 이 여자 전류에 의한 자속만 남게 돼요. 근데 이 여자 전류는 매우 작다 보니까 이 철심을 자기 포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심이 포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를 개방시켰어요. 어디를? 2차 측을 개방을 시키면 이 2차 전류 흐릅니까? 전류가 폐회로가 아닌데 안 흐르죠. 그럼 자속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철심은 어때요? 여자 전류에 의한 자속과 1차 전류에 의한 자속이 동시에 철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철심에 어떤 거냐면 이 모든 전류가 1차 측에 있는 전류가 이 이유 1차 측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되어 2차 권선에 쇄교함으로써 우리 자속의 변화에 따라 전압이 유도되잖아요. 그렇죠? 2차 측의 측 권선에 고전압이 유기되고 고전압이 유기되고 따라서 2차 측 절연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어떨 때? 2차 측을 개방시켰을 때. 그래서 2차 측을 단락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에 CT의 2차 측 점검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이라고 물어봤다면 2차 측 절연을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측을 단락해야 돼요. 여러분이 배기용 변압기는 점검 시 2차 측 개방, 변류기는 점검 시 2차 측을 단락, 이렇게 꼭 구분지어서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변류기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막 점검 이런 것도 보고 변류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봤고 기능도 봤잖아요. 변류기의 결선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고 필기시험에서도 이제 묻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3상이 있어요. IA, IB, IC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1차 전류 I1이라고 보고요. 이 아래로 오는 것을 I1이라고 보고 이 IA, 이런 IC 있죠. 결국에 CT의 2차 전류를 I2라고 보겠습니다. 2차 전류. 근데 여기 보시면 IA를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대문자 쓰면 안 되죠? 소문자 IA가 되고, 맞습니까? IC는 뭐예요? IC는 여기서 들어오죠. 자, 여기도 뭐예요? IC가 돼요. 그럼 이 지점을 기준으로 키르요프 법칙에 의해서 이 전류는 뭐가 됩니까? IA 플러스 IC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3상이에요. 3상 벡터도를 그려보면은 A, B, C가 크기는 같고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전류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A3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를 보자니 IA 플러스 IC였습니다. IA 플러스 IC는 요 방향 벡터죠. 근데 이 전류가 뭐예요? 결국에 IB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IB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CT의 2차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우리가 I1이라고 하는 것은 I2라는 전류에 CTB를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2, 2차 전류, CT의 2차 전류라고 하는 거는 1차 측의 전류에다가 CTB분의 2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변류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동 접속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1차 측 전류가 10A라면 그리고 CTB가 10에 5라면 이 CTB는 5분의 10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CTB분의 1이잖아요. 2차 측 전류 구할 때. 그러면 여기가 10분의 5가 됩니다. 자, 이러면 얼마가 나와요? 10 약분되고 5A가 나오죠. 이게 결국에 뭐예요? I2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변류기 가동 결선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측 전류를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가동 접속이고 우리 다음 결선을 보시면 차동 접속이에요. 차동 접속. 차동 접속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3상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3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A, B, C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볼게요. I1이라고 보고요. 자, IA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자, 이렇게 되고 그렇죠? 결국에 여기서 온 전류는 여기서 출발한 전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IA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IA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자, IC는 여기서 올라오고 있죠. 여기가 뭐예요? IC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전류 IA-IC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IA-IC 더하기 IC가 IA가 되잖아요. 키로유프 법칙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전류를 표현할 수가 있고 결국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CT 2차 전류 I2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자, 이 전류는 IA-IC였습니다. IA-IC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벡터가 그려지게 되죠. 이 방향으로. 그렇죠? 그 이 방향을 이동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IA라는 전류의 몇 배예요? 루트 3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기 흐르는 CT 2차 전류가. 그러면은 결국에 I2라고 하는 것은 I1 곱하기 CTB분의 1이 되는데 여기에 몇 배 크다고요? 루트 3배 크다고요. 자, 그럼 따라서 I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I1은 I2 곱하기 CTB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변류기의 차동 접속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1차, 2차 측 전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모양을 보고 지금 보시면 크로스 되어 있죠? 아까는 그냥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고 각각에 맞는 이 식을 적용을 해서 우리 실기에서도 단답형 단골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필기에서도 물어보는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세 번째는 Y결선 잔류회로입니다. Y결선 잔류회로. Y결선 잔류회로는 우리 접지식 전로에서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영상전류 뭐죠? I0잖아요. I0. 이거를 검출하는 회로가 Y결선 잔류회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IA, IB, IC가 흐르고 있을 때 IA는 이렇게 가고 IB는 이렇게 가고 IC는 이렇게 갑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결국에 A, B, C가 다 만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요. 평형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0이에요. 삼상 평형일 땐 0이잖아요. 크기가 같고 위상각이 120도니까 0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불평형이다. 이게 뭐라고요? 평형. 근데 만약에 불평형이다. 그러면 우리 대칭분 좌표, 대칭 좌표법 기억하세요? 우리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3I0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분전류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였는데 3이 넘어가면서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3I0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상전류의 3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접지식 전로에서 지락시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회로로 Y결선 잔류 회로를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불평형. 맞습니까? 그때 벡터도는 그냥 다음과 같고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를 볼게요.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는 MOF라고 약호를 표시를 하고요. 한 외함대에 CT와 PT를 동시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금속환대에 시설이 되어 있다 해서 MOF라고 칭합니다. CT와 PT가 같이 있어요. 메터링 아웃핏으로 부르게 되고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도 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전압을 이것을 적기 전에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그리고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여 전력량계의 공급, 그냥 계기의 공급이죠.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는 뭐예요? 계기용 변압기의 역할이었고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는 건 CT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해서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해 전력량계에 이러한 역할을 통해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뭐라고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라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영상 변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변류기는 우리 Y결선 잔류 회로랑은 조금 달라요. Y결선 잔류 회로는 어디 전로했죠? 접지식 전로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비접지식 전로, 선로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면 영상 변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영상 변류기는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건 옆에서 본 모습, 이건 앞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때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기호는 ZCT라고 쓰고 영상 변류기라고 읽는 거예요. 자, 3상의 전류 IA, IB, IC가 흐를 때, 자, 이거 세 가지가 더해지면은, 세 개의 상이 더해지면 평형일 땐 0이죠. 하지만 어때요? 지금 접지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통과만 했는데 이 유도가 될 거예요. 자기장이 유도가 될 건데, 평형일 땐 0이지만 불평형일 땐 뭐가 된다고요? 3I0가 된다고요. 네, 3I0가 된다고요. 영상전류 3배. 지락 시 발생하는 영상전류 3배. 그래서 이렇게 검출한 영상전류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선택 지락 계전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지락 계전기에서 영상전류를 받아서 차단기를 트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ZCT, 즉 제로 페이스 커런트 트랜스포머라는 영상 변류기는 보시다시피 비접지식 선로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우리 다음.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거는 GPT라고 하는 것입니다. GPT. 간혹 가다가 이제 GPT 보고 챗 GPT 아니냐고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GPT가 그 뜻이 아니고요. 그라운드 포텐셜 트랜스포머입니다.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차 권선 Y, 2차 결선 Y, 3차 결선, 3차 권선 오픈 델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 지금 그림에 따르면 여기가 1차, 2차는 생략하고 여기가 3차가 되어서 델타는 델타인데 열려있는 오픈 델타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왼쪽으로부터 A, B, C 상이라고 할게요. 위에서부터 A, B, C 상. 그리고 여기는 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지금 방향 보이세요? 이 방향? 이게 전류의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맨 위에서부터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그 다음에 C상의 전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건을 더 살펴보면은 선간 전압을 6600V라고 할 겁니다. 볼트를 빼고 좁으니까 그냥 6600만 적을게요. 자, 6600V가 돼요. 그러면 여기 B상과 C상도 어때요? 6600. 그 다음에 A상과 C상도 어때요? 6600. 6600, 6600, 660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간 전압으로. 그렇죠? 자, 근데 지금 VA, VC, VB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중성점이 되고 여기가 어디랑 연결이, 대지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결국에 보시면 자, 이 VA라고 하는 전압은 A라는 전력선과 어디랑 전압이에요? 대지 간의 전압이에요. 자, 여기가 영전이잖아요. 대지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대지 전압이란 말이에요. 근데 6600은 뭐예요? 선간 전압이죠. 그러면 VA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지 전압은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루트 3분의 660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VA 마찬가지로 VB도 루트 3분의 6600. 여기 VC도 루트 3분의 6600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가 만약에 변압비가 6600에 110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잘 보세요. 1차가 6600, 2차가 110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6600이었으면 여기가 110이 된다는 거죠. 그럼 VA가 뭐가 됩니까? 본래
일반 정상 상태일 때 루트 3분의 110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루트 3분의 110이 되고요. 여기도 뭐가 돼요? 루트 3분의 110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 갑자기 A상이 지락이 되었습니다. 지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상의 전위는 일단 뭐가 될까요? 대지와 만나는 거니까 0전위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0이 돼요. 0.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VC라는 전압은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죠. 자, 이 전압은 뭐예요? 여기 전압은 뭡니까? B와 A상의 전압이죠. 그러면은 기존의 선간 전압 얼마였습니까? 6,600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6,6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 원래 대지전압 루트 3분의 6,600이었는데 자, 이렇게 연결된 것과 같으니까 6,600, 선간전압 6,600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6,60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멀쩡했는데 지락이 발생하니까 지락된 상은 0전위가 되고 나머지 건전상의 전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3배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만 영향이 있나? 아닙니다. 여기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A상은 먼저 0이 되었어요. 여기는 0이란 말이에요. 0. 그렇죠. 원래 여기도 평형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10, 루트 3분의 110, 루트 3분의 110을 더했을 때 여기가 0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0이었어요. 이걸로 다른 색으로 해놓을게요. 여기 원래 0이었어요. 0.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영상전압이. 자, 그런데 6600에 110이라는 그런 관계에 의해서 여기 VB는 몇 볼트, VC는 몇 볼트가 되냐면 자, 여기도 110볼트가 되고요. 여기도 110볼트가 됩니다. 그럼 우리 벡터도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되겠죠? 약간 여기가 더 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VA, 여기가 VB, 여기가 VC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대지 전압의 벡터도입니다. 자, 그러면 선간 전압의 벡터도는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잘 보세요. VA가 0이에요. VA가 0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110, 11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10이고요. 여기도 11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벡터도를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의 루트 3배. 따라서 요 길이는 요 길이의 루트 3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0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110 루트 3이 검출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크기가 뭐라는 거예요? 3V0라는 거죠. 왜 여기 다 V0로 표시해놨을까요? 우리 대칭좌표법에서 예를 들어서 VA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전압이잖아요. V0 더하기 V1 더하기 V2였어요. 그렇죠. VB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V0 더하기 A의 제곱 V1 더하기 A의 V2였어요. 그렇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자, VC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V0 더하기 A의 V1 더하기 A 제곱의 V2였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더해야 이 전압이 되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0이었다고요. 그런데 불평형이 되면은 자,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은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1 플러스 A 제곱. 이거 뭐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다 더해봤자 0이에요. 지워져요. 여기도 다 더해봤자 0이에요. 지워져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V0, V0, V0만 남아서 V0가 3개 모여서 3V0가 된 거예요. 그 값이 뭐라고요? 110 루트 3이라고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실기시험에서 좀 출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실기를 공부할 때 다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서 살짝 배워놓고 감을 익혀놓고 우리 다시 실기로 갔을 때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 시 영상전압을 검출하기 위해
GPT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선택 지락 계정기 있죠. SGR. 그게 영상 변류기로부터 영상 전류를 받았잖아요. 여기 GPT로부터 영상 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활용한 것이 선택 지락 계전기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져갈게요. 자, 우리 여섯 번째로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 자, 우리 이상 전압 및 보호 계전기 파트에서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를 간단하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워야겠네요. 자, 이거는 지워주세요. 자, 비율 차동 계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RD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RDR. 자,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차동 계전기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예요. 비율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는 본래 억제 코일이 없었죠. 그래서 1차와 2차 전류의 차에 동작 코일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그런 보호 계전기였습니다. 그런데 비율 차동 계전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억제 코일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일정 비율이 동작 코일에 흘렀을 때 일정 비율,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전기예요. 평상시에는 이런 전류가 이렇게 올 때 여기에는 이렇게 유도가 될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유도가 될 것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전류가 계속해서 흘러가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부에 단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압기 내부에 고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고장점으로 전류가 다 흘러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 코일의 일정 비율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이거는 변압기에 내부 고장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고장을 검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변압기에 만약에 1차가 델타, 2차가 Y결선으로 되어 있다면 이 위에 있는 CT는 Y결선, 아래는 델타 결선을 해야 돼요. 왜냐? 이 델타와 Y 간에는 Y델타, 즉 30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Y와 델타를 이렇게 1차, 2차, 즉 변압기 결선과 반대로 해주는 이유는 이러한 위상차를 보정하기 위해 변압기 결선이 델타 Y면 Y델타, 델타 델타면 YY, YY면 델타 델타, Y 델타면 델타 Y 이렇게 결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 델타 델타인데 델타 Y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델타 Y인데 YY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위상차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계기용 변성기의 개념 확인을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1번, 계기용 변압기 점검 시 반드시 2차 측을 개방이에요, 단락이에요? 개방한다. 개방. 이유는 뭐였죠? 단락 전류로 인해서 단락되면 PT가 소손될 수가 있다. 변류기 점검 시 반드시 2차 측을 개방이에요, 단락이에요? 단락해야 되죠. 이유는 뭐였어요? 간단하게 1차 측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됨으로써 2차 측 권선의 고전압을 유지시켜서 2차 측 권선의 절연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측 점검 시, 변류기 점검 시 2차 측을 단락해야 됩니다. 자, 비접지식 선로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계전기는 무슨 계전기였나요? 검출하는 계전기 어떤 것이었죠? 우리 비접지식 선로에서 영상 전류 검출하는 거 바로 영상 변류기였죠. 영상 변류기가 우리 비접지식 선로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계전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 사고 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 있다.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 사고 시 영상 전압을 검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변류기와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GPT를 이용하는 그런 계전기가 뭐라고요? 선택 지락 계전기 SGR이라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전력 량계에 공급하는 변성기의 명칭과 약호를 쓰시오.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PT, 대전류를 소전류로 CT,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한 외함에 있는 거 바로 MOF, 메터링 아웃핏, 즉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번 개념 확인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9장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고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